보면 매출액은 12억이나 되는데 실제로 순수한 이익은 1억 1천밖에 안 돼요. 그럼 이익률은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외부 이해관계자가 바라봤을 때 물건 원가가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3억 정도를 남겼죠.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세무 사무실 가는 경우에 거래처 사장님이 중간 마진이 얼마예요? 이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그 중간 마진이 물건만 팔았을 때 순수하게 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에서 자기가 이제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운영하면서 들어간 돈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중간 마진을 가지고 봤을 때에 지금 이 정도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 원가가 큰 거였지 3억을 남긴 거에서 3억 중에 판매 비용 빼면 1억이면은 3분의 2가 빠져나간 거죠. 그렇게 봤을 땐 또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이 업종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을 남겼는데 1억 남았으면 그거는 분명히 엉뚱한 곳에 돈이 많이 새고 있는 회사죠. 비효율적 관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당분간 오랫동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지금 우리 컴퓨터는 이제 코드 번호라는 걸 가지고 이 분류들을 해줄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내가 팔려고 했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쓰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건지, 그걸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코드 범위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번호를 엄청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아니지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9페이지에 자고 마지막 시간에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었었는데, 이 회계상 거래라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기록할 일이 발생하는 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직원들 근무 근로계약서를 쓴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뭐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럼 계약서를 쓰고 담보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뭔가 하는 게 계약 같아 보이겠지만 우리 뭐 민법상 계약은 맞아요. 하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는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판단을 하셨을 때 내가 장부에 기록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회계상의 거래고, 그것이 아니라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뭐 돈을 빌리는데 담보 얼마를 제공하고 얼마짜리 물건을 담보를 제공하고 돈 얼마를 빌렸다. 그럼 회계상의 거래는 담보 제공한 건 거래가 아니고 돈 빌려온 것만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직원하고 월급 얼마 주기로 근로계약을 썼대. 그런 거는 전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럼 반면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거래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장부상에 혹은 재무상태표상에 우리의 재산이라고 적혀 있던 것들, 우리 뭐 재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건물이라든지, 근데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서 없어졌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해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회사가 내가 물건을 회상 팔았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 부도 난 걸 거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해서 이제 그 돈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장부에 써두고 혹은 아예 못 받는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 처리라고 말하는 거에 첫 번째 단계가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 같이 볼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분계라는 걸 좌우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분계는 부기로서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우리는 이 기록 한 번을 가지고 재무제표까지 완성이 되도록 그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서 장부에 기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거래 결합 관계라고 적혀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부기라는 것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단식 부기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비영리 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기라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이 단식 부기는 비영리 단체에서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영리 단체에서는 사용을 금지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가 뭘까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차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개념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영리 추구 유무 목적에 따라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둘 다 영리를 추구를 해요. 둘 다 영리를 추구해서 그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그 법인이나 이런 인격체의 주인들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서 나눠 가지면 영리법인인 거고, 그 이익을 자기 그 법인이 설립된 고유 목적 사업에만 사용한다면 그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수익 사업을 해요. 수익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그 소유주들에게 분배를 하느냐,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배당에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그 고유 목적 사업, 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 받아서 돈이 남아요. 근데 그 돈도 학교 고유 목적 사업에만 쓰지 다른 사업에는 안 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 법인들, 일반 영리 법인은 그 우리나라는 사장님이 세금 절세 효과로 해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장님은 월급도 받아가고 그리고 그 기업에 돈이 남은 걸 가지고 배당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혼자 1인 주주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해서 뭐 2인 주주 있으면 그렇게 배당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돈을 분배시키는 걸 영리법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단식부기는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이 단식부기를 해보셨어요. 이 단식부기가 뭐 예를 들면 그 용돈 기입장 같은 것들 있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용돈 기입장에 쓸 때 뭐 1월 1일 날 용돈을 받았다,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용돈 받았다 1,000원 이렇게 써두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입금, 그리고 뭐 출금, 잔액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사람들이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 과자를 사 먹는다면 뭐 1월 5일 날 과자를 사 먹었다, 500원짜리 과자다. 그러면 잔액은 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 우리 단식부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형식에 대한 장부들이 용돈 기입장이나 혹은 뭐 가계부나 이런 걸 한 번쯤은 써보시는데,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를 지금까지 쭉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일기는 어쩌다 한 분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용돈 기입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쭉 쓰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럼 이 용돈 기입장을 쓰면은 돈 관리도 정확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교육 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왜 안 썼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용돈 기입장이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릴 때에 나도 모르게 불신이 쌓여요. 그 불신이 뭐냐면 이 잔액 500원이 있다라고 장부에 있는데 적혀 있는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원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1,000원을 예쁘다고 1,000원 준 돈을 용돈기 입장에 안 쓰거나 지나가다가 뭔가 사 먹었는데 그 돈을 누락하거나 했을 때에 나는 이 장부에 대한 금액하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걸 인지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 장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써도 되게 되면 그냥 안 쓰고 이게 형식적이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부기는 영리단체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이제 막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IMF 이전과 이후로 선명하게 나눠지게 되는데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나라의 회계상과 모든 것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IMF라는 기구가 그렇게 좋은 기구는 아니지만 또 나쁜 기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구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할 때 그 국가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 제도를 확인했더니 이 학교가 분명히 학교 땅인데 명의는 이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땅들이 막 체육관 짓는다고 땅만 사놓고선 그 땅은 10년째 그대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그 도를 쓰는데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어요. 미래가 없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이 그냥 사리사욕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건 잘못됐다는 걸 당연히 공표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는 비영리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쓰도록 법이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학교의 원무과라든지 그렇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던 곳 있죠. 대학교들 그쪽으로 가시면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할 복식부기를 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거기서는 단식부기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 사무장님들이 쓰고 막 그러던데 그런 경우에는 먼저 비영리 부기를 하더라도 외부 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을 일이 없겠죠. 천주교는 또 복식부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종교마다 그런 거니까 자기 자유예요. 그럼 이 단식부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입출금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하는 방식인데 이 복식부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영리부기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앞으로 분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식부기는 얘는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이제 복식부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복식부기 원리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들어오면 왼쪽에 쓰고 나가면 오른쪽에다 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내가 장부에서 나한테 내가 과자 5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과자는 나한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왼쪽에 과자가 나한테 500원짜리가 들어왔다고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서 그럼 과자가 그냥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자를 사면 나는 그에 대해서 과자 값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난 돈을 줬다. 대변에 대변 죄송해요. 오른쪽에다가 돈 500원이 나갔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들어온 것은 왼쪽에 쓰고 나간 것은 오른쪽에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이제 우리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이고 이 자산 외쪽으로는 내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면 그걸 이유를 적어두게 될 건데, 자, 복식부기의 원리는 엄청 간단해요. 내가 과자를 500원짜리를 사서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래 이중성은 들어왔으니까 반대편에 뭔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외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외상했다 500원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외상값 갚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돈을 줄 거예요. 그럼 돈은 나한테서 나갔죠. 그러면 오른쪽에 돈 500원이 나갔다. 그럼 나간 이유가 뭐냐? 반대쪽에 외상값 갚았으니까 돈 나갔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래 이중성을 이용해서 양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 가운데 줄을 그으면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일치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일치하다는 게 우리 이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를 거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표현할 건데, 자,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자 500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지금 돈이 3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300원 주고 200원은 내일 드릴게요 라고 하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럼 나에게서 나간 거는 돈이 300원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 과자를 샀는데 지금 돈 300원만 줬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옛날에는 장부에서 계산기로 두들려서 얘 둘이 합이 맞아야 되는데 틀린 걸 찾았고, 지금은 컴퓨터가 야, 너 틀렸어라고 하면서 경고창이 떠요. 이대로 끝내려고 그러면. 넌 지금 500원짜리가 들어왔으니까 500원에 상응하는 게 반대쪽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이 200원만큼은 외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우리가 거래를 기록하는 원리가 정확하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상값 200원을 갚았어요. 그럼 돈이 200원이 나가게 될 거고, 돈 나간 이유가 있겠죠. 그게 외상값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외상 200원 갚았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야기했던 게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걸 왜 왼쪽에다가 썼냐면,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자리가 차변인 왼쪽이었고 부채의 자리가 오른쪽인 대변, 그리고 자본의 자리가 오른쪽 대변이었죠. 그럼 우리 장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얘네들의 자리를 자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산의 자리는 무조건 왼쪽인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근데 우리 이걸 저번 주 수요일 날 보고 지금 처음 보는데도 왼쪽이 자산이라는 느낌은 막 외워야 될 거라는 느낌 없이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 오시죠? 또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얘 둘이의 자리는 오른쪽인 대변이에요. 자,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산의 자리는 왼쪽인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우리는 오른쪽인 대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분계의 원리 중에서 증가할 때는 그 본인 자리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편하게 본인 자리에다 쓰면은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쓰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는 반대쪽에다가 쓰면은 감소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원리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과자가 들어오면 차변이 왼쪽에 쓰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늘어난 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만큼 내 재산 중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자리는 차변인데 돈은 내 재산이죠. 근데 나갔으니까 반대쪽에 쓴 거예요. 또 나한테 과자라는 내가 구입한 자산이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안 주고 외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외상은 빚이다, 부채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부채 자리가 대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상값을 갚았어요. 나한테서 돈이 나갔죠. 돈 갚았으니까. 그럼 자산 자리는 차변인데 그냥 나갔으니까 대변 쓰니까 자연스럽게 반대쪽에 써서 내 장부에 있던 현금의 잔액이 500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외상이라 썼더니 장부에 기록했던 부채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지는 원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외울 필요는 없고 기준점만 하나 정확하게 잡으셔서 그 반대쪽에 그 이유를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할 개정 과목으로 쓰시면 돼요. 이걸 안 준 돈이다라고 쓰기도 하고 외상으로 산 돈이다라고 쓰기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런 표현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자리가 차변이니까 왼쪽에 쓰게 되면은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반대쪽에 쓰게 되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니까 오른쪽에 쓰면은 증가를 하게 되고 부채 자리가 대변인데 반대쪽인 차변에 쓰게 되면 우리 금액이 반대로 줄어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본의 자리도 대변이니까 본인의 자리인 대변에 쓰게 되면 이건 증가를 하게 되고 차변은 자기 자리 반대쪽이니까 우리는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장부에도 기록하고 그 내용이 재무제표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갚아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보면 자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때는 분류를 매출액이다, 매출원가다, 매출총이익이다, 판매비, 관리비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보여주는 게 당연히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장부상의 원리에서 그걸 그렇게 세로로 써가지고는 장부에 쓰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변 대변의 원리를 쓸 건데 자,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뭔가 증가 감소의 개념이 아니라
나한테서 돈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다면 그게 비용이에요. 돈이 나갔어요. 그럼 반대쪽에 나간 이유를 써야 되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 기부했거나 직원들 월급 줬거나 그런 것들을 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한테 누가 공짜로 준 거예요. 무상으로 나한테 증여해 준 거야. 그럼 나한테는 뭔가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내가 사왔다면 돈 줘야 되거나 갚아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나 이게 그냥 들어온 거야. 그럼 반대쪽에는 나한테 얘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차 평균의 원리를 쓴다라고 했죠.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만 원인데 비용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의 금액의 차이가 나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순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영업수익이든 영업외 수익이든 전부 다 합쳐서 100만 원이고 우리가 매출 원가든 판관비든 영업외 비용이든 모든 비용들을 다 빼니까 실제로 남긴 건 20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20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쓰는 방식이고 그럼 반대로 비용이 100만 원인데 수익이 7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차이가 나죠. 이거를 손실이다 30만 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는 장부 원리로서 결론을 빨리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걸 정리해서 써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우리는 자산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게 되면 그 돈을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긁었으면 돈 갚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걸 공짜로 받았으면은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이 순수한 내 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본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반대로 내가 내 돈이 나갔어요. 봤더니 빚 갚았던 거야. 그럼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고 빚내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빚을 줄이면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누가 빚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비용도 이렇게 막 서로 얽히고 섞여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얽히고 섞여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래의 8요소는 여러분들이 외우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외우라고 이야기한 나이는 17살짜리 학생들밖에 없어요. 우리 반에 17살 없죠? 18살짜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수업 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산학협력 교사 할 때 3월 달에 수업할 때 이걸 해요. 이제 중학교에서 1학년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학생들이 있죠.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너무 기뻐요. 걔네들은.
친구들만 봐도 좋은지 자기들끼리 끼기 그리고 있어요. 공부 엄청 하기 싫어요. 그때 저도 걔네들의 마음을 알고 가르쳐줘봐야 저는 모르니까 하루 종일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걸 하루 종일 노래 부르듯이 했어요. 그리고 또 화요일은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그걸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거 뭔가 있어가지고 제 수업 없었어요. 그럼 또 목요일 날 자본이 감소하면 하고, 또 금요일 날 비용이 발생하면, 이걸 말해놓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하면 다시 시작하면 애들이 새롭게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걸 3주간 해놓고선 시험 보면 애들이 고맙게도 틀려주더라고. 걔네들한테는 이걸 외우라고 제가 시키긴 했는데, 자, 우리 성인반에서는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앞에 지금 이 분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용어만 쓰면서 해봤는데, 이렇게만 해도 과자가 나한테 들어왔다, 이걸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정말 할 일 없을 때, 시험 때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과자가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고, 돈이 나한테서 나갔으니까 이거는 자산이 감소한 거네. 쓰고 보면 그 원리대로 내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과자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를 한 거고, 그리고 나는 외상이 있으니까 돈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증가한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나는 맞춰 쓰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돈 갚았을 때는, 이때는 자산이 감소를 했고 돈 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 줬으니까 외상 값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거래팔 요소는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두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주셨던, 자산의 자리는 차변, 부채의 자리는 대변,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다. 그럼 자기 자리 쪽에 쓰면은 증가하는 원리 쌓여서, 그리고 반대쪽에 쓰게 되면은 줄어드는 원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보통 예금 통장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돈이 1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 10,000원이 들어왔다라고 쓰면 내 장부에도 10,000원이라고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나에게 보통 예금에 2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또 차변에다가 20,000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내가 썼을 때는 장부에 보통 예금 잔액이 10,000원이었다가 20,000원 더 쓰게 되면 합쳐져서 장부에 보통 예금 잔액이 30,000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쪽에 쓰게 되면 합쳐져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뭔가 돈 쓰기 위해서 5,000원을 이체해 줬어요. 그럼 나한테 돈 나갔죠? 그럼 대변 쪽에 보통 예금 5,000원이다라고 쓰면 내 장부에 보통 예금 잔액은 25,000원이 되는 이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기 자리에 쓰게 되면 같이 쌓여서 늘어나는 거고, 반대쪽에 쓰게 되면은 줄어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산이니까 제가 왼쪽에 쓰게 되면 합쳐지면서 늘어나는 거고, 반대쪽에 쓰면은 줄어드는 거고. 그럼 부채라면 자기 자리가 대변이겠죠. 그러면 대변에 쓰게 되면 늘어나고, 차변에 쓰면은 빚이 줄어드는 원리로 계속 갈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래 이중성을 이용해서 그 양쪽에 서로 상응되는 게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좀 보면,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한 거는 방금 제가 설명한 거고, 자, 거래 요소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걸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이 부분은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소멸이라는 거는 나중에 취소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발생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은 이야기를 잘 하는데 손익계산서의 개정이라고 말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죠. 걔를 메인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살짝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왼쪽이 들어온 거니까 왼쪽에 수익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기준은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이 기준인 거지 수익 비용은 그냥 그 반대쪽에 쓰는 이유일 뿐인 거예요. 수익 비용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보시면 위치가 자산이 감소를 하거나 부채가 빚이 늘어날 때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직원들한테 월급 줘요. 돈 나가죠. 그래서 급여라고 쓰는 게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직원한테 돈 준다고 해서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없거든. 혹은 우리 회사가 직원들 회식을 시켰어요. 회식비도 비용이에요. 그런데 법인카드로 긁었어요. 신용카드였으면 외상이 있겠죠. 빚이 늘어났는데 외상값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비용의 발생이 차변인 거지. 우리 이걸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을 대변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나간 게 메인이고 얘네들은 부수적으로 반대쪽에 써주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짜로 받았잖아. 그럼 공짜로 받았다고 말하려는 건 공짜가 먼저가 아니고 뭔가를 받았는데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공짜가 된 거예요. 순서는 여러분이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항상 재무상태표 개정을 가지고 잡는 거지 손익계산서 개정은 재무상태표 개정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 개정의 특징이 뭐냐면 내 재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없어요. 내 재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건 내가 지금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서 이걸 보통 예금에 넣었어요. 내 재산에 변화가 있나요? 내 재산은 그대로 10만 원인 거잖아. 보통 예금에 10만 원이 있던 내 호주머니 현금으로 10만 원이 있던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럼 물건을 사면 나는 돈을 주고 샀지만 그 상하는 물건이 나에게 생겼잖아. 그럼 그 물건 재산도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은 그대로인 거예요. 자, 혹시 또 내가 그 물건을 샀는데 그걸 쓰면 팔아서 없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처음부터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 개정끼리 서로 바뀌는 것 있죠. 이걸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교환거래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교환거래라는 건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물건 돈 주고 물건 사오거나 아니면 그냥 외상하거나 아니면 외상값 갚거나 이런 것들을 교환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익거래라는 건 내가 준 거에 비해서 들어온 게 많거나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나간 게 많으면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변하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 그걸 내가 손해봤다 이익봤다고 우리 흔히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손익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수익과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건 내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수익이고 비용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용이다라는 말도 안 하고 수익이라는 표현도 안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혼합거래는 이제 이 두 개가 섞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섞였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뭐 1,000만 원짜리 정기예금 가입하면 내 재산은 그대로 있겠죠. 처음에 가입했을 때 내가 보통 예금에 1,000만 원 있으나 정기예금에 1,000만 원 있으나 내 돈 1,000만 원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만기가 되어서 다시 이제 정기예금에서 내 보통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1,000만 원만 들어오면 교환거래인데 이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교환거래도 일어나고 이자는 받으면 내가 돈 나갈 게 없죠.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자와 원금을 같이 받게 되면 그런 걸 혼합거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이런 표현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순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회계 순환이 자, 첫 번째가 분계라는 게 적혀 있죠. 이 분계라는 게 이제 좌우와 같이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할 건데, 설마 장부에다가 과자 샀다, 돈 준다 뭐 이렇게 적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정의 서류의 규칙인 계정 과목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거래 이중성을 이용해서 자고 기록을 하는 걸 분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분계를 한 후에 이제 전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전기는 지금 현재 전산으로 하는 곳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건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돈 나가고 들어온 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외상이 있으면 외상 대금 기준으로 장부에 정리가 따로 되고, 보통 예금으로 돈 주거나 받은 게 있으면 보통 예금 기준으로 나가고 들어온 걸 다 정리하고, 현금이면 현금으로 나가고 들어온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기 때는 엄청 할 일이 많았겠죠. 기록도 하고 거기 쓴 용어별로 또 정리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한 걸 전부 다 한 번에 합쳐서 쓰는 게 시산표라는 거예요.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것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는 곳이 시산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기말 되면 우리가 수정 분계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이제 시산표가 다시 변경되게 되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순서예요. 그럼 지금 우리 전산에서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 얘네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분계 단계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는데 아니면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심지어는 영업부 직원 때문에 나갔는지 생산부 직원 때문에 나갔는지 어디 거래처에 돈 줘야 되는 건지까지 다 써둬야지 컴퓨터가 여기에 써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모든 장부를 컴퓨터가 작성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계라는 위치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상황이 일어나도록 판정해서 컴퓨터가 식별할 수 있도록 이 단계에서 전부 다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분계가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기 쓰고 싶은데 한글은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계는 장부의 기초적인 한글과 같은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자와 같이 그럼 이 분계할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얼마를 쓸 건지, 그리고 분계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답시다.